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단일화는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절대 없다고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투표용지에는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거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준석 후보가 명태균 씨와 최근에 전화 통화를 하고 단일화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고 거기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 웃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노무현 8일을 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와요. 이준석과 노무현은 거리가 멀었던 너무 먼 사람입니다. 예.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제가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참 비판을 많이 하고 중앙일보에 연재하는 시대읽기라는 칼럼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하다가 우리 집에 짱돌이 막 날라오고도 했는데 뭐 어떻든 이준석과 노무현은 이미지부터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노무현은 고졸 출신으로 문자 그대로 그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평생을 행동을 해온 사람이에요. 이 자신의 가족이 받았다는 그 어떤 돈 같은 문제에 있어서 또 이제 사실은 그 같은 패밀리처럼 느껴지고 있던 그 태광 실업로부터 이제 뭐 시계 같은 걸 받았다 이러니까 시계 받은 적이 없다, 시계를 망치로 가지고 부숴버렸다, 온갖 소문이 막 돌았는데 이분은 그걸 부끄러워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평생을, 물론 그분의 실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그 25번의 부동산 정책 모두가 다 실패해서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놓았다. 그래서 막판에 지지율이 아주 떨어졌다. 이 부분을 늘 그때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뭐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과 이준석은 정말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모든 게 이 평소에 살아온 이력들을 보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 8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든 이준석 후보를 위해서 약간 제가 변을 해보자면 옳은 길이라고 믿고 그게 내가 소수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정면 돌파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이번 대선 승리도 이준석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이런 부분에 공통점이 있다고 본인은 주장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지금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뭐 이준석의 과거 어떤 흠결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본인을 우선 클린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노무현을 팔아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떻든 지금 그 이준석 후보에게 가장 그 시급한 문제는 그일 거예요. 이게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엄청난 빚을 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대선은 그렇습니다. 출마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적어도 20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15%를 받지 못하면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저 국민의힘에서도 자꾸 합치자 하는 말을 할 때는 뭐 수도 없이 전화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 앞으로 전화를 차단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 변호사님, 그 말씀 전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없다라는 취지로 투표용지에는 이준석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지금 24일까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정상 그 투표용지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에는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만약 그 이후에 단일화가 된다면 이제 각 투표장마다 이준석은 사퇴했습니다 하는 또
페이퍼를 붙여놔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어쨌든 일이 새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선거 비용이에요. 이 선거 비용 문제는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야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단일화하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지금 김문수 후보 주변 인사도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소리 하지 않았다. 그건 적어도 자작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예. 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도 아니다. 진짜로 그런 소리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당권을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역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다들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앞에 김문수라는 후보의 이름조차도 새기지 않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새기지 있는 점프를 입고 다니죠. 점프인지 위도신지 모르겠는데. 유니폼, 예. 예, 입고 근데 다닌단 한동훈 말이에요. 후보, 여기는 잠깐 한동훈 후보 나중에 저희가 길게 얘기는 하게 될 텐데 한동훈 후보의 반론은 이겁니다. 이게 국민의힘 당에서 이 준비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김문수 이름도 제대로 새기지 못한 유니폼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요. 그 지난번에 그 당 후보 경쟁을 벌였던 사람 중에 그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도 있고 한동훈도 그렇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한덕수. 예. 이 세 사람이 그 완전히 이게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보고 이웃집 뭐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도 실망을 참 많이 했어요. 본인이 나중에 그 한밤중에 큰 문제를 일으켜가고 새벽 3시에 그 후보 신청을 받겠다 이래서 한덕수만 신청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당원들이 과반수 이상 반대를 해버리니까 예. 부득이하게 김문수 후보를 다시 후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다시 당 지도부 권영세, 권승동 두 사람이 상권총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덕수는 입당을 한 상태였고 앞으로 돕겠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손학규 그 선생이 찾아가서 자, 좀 도웁시다. 지금이야말로 이재명의 그 등극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손학규 예, 전 대표가 예, 한덕수 총리, 전 총리를 찾아갔어요. 찾아서 좀 돕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저는 자인으로 있겠다. 그래서 심지어 손학규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입당까지 했지 않느냐. 예. 이러니까 지금 당신이 나가서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저는 자인으로 있겠다. 잃어버렸죠. 또 한 사람 홍준표는 대구시장. 미국으로 갔잖아요. 예. 하와이로 갔잖아요. 뭐 요사이 유행어가 다시 이제 유행어가 됐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게 다시 유행어가 되는데 하와이 차사라고 거기에 하더라고요. 예. 예, 이쪽에서 대표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 대표단이라는 게 사실은 홍준표계 사람들이 뭐 개라고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유상범 전 의원, 현 의원, 유상범 의원 거기에다가 또 김대식. 예, 김대식이 아마 그 먼저 처음에 대표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대식 또 그리고 조광한 이제 남양주 시장 했던 분 그리고 또 젊은 대변인 한 사람 이성배. 예, 이래서 4명이 갔는데 그 두 사람씩 딱 해서 가운데 탁 앉아서 사진이 공개된 게 그거예요. 사진이 탁 앉아서 만민이 웃음을 띄우면서 그 밑에 나온 뉴스가 그겁니다. 나는 대선전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런데 지지는 하겠다. 예. 자, 고춧가루를 뿌려도 어떻게 그렇게 뿌립니까? 제대로 뿌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홍준표가 그랬죠. 그다음에 한동훈. 그래서 예. 한동훈 네, 한동훈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한동훈 전 대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는 선거도 안 도와 자연인이라고 하고 홍준표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오지도 않고 자기만 나와서 지금 목 쉬면서 지금 김문수 후보 찍어달라고 이재명 김문수 후보 찍어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지금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니까 지지자들이 한동훈 말고 김문수를 외쳐달라 이렇게 그런 말을 하기는 하죠. 예. 형식적으로. 그런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차기 당권 경쟁 미리
자기 지지자들 모으는 그런 운동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김문수 유세가 아니라 한동훈 예, 유세다. 결국 이런 그 홍준표, 한동훈, 한덕수 내가 그래서 그럽니다. 지난번에 당권 경쟁했던 사람 중에 지금 옆에서 진심으로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는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다. 내가 보기로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홍준표, 한동훈, 한덕수 이런 분들의 그 하는 행각이, 내 행각이라고 표현해서 뭐 그렇습니다만, 예. 행각이 자꾸 김문수를 다윗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게 주변에 사람도 없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싸울 수밖에 없는 아주 예. 고독한 전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까지 너무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예. 보수계 인사도 계속 몰려가지 않습니까? 뭐 윤여준 생부터 그리고 조갑재 정규재 같은 농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김상욱이라는 현역 의원이 한 명 거기 가서 가담을 했습니다. 예. 탈당을 하고 가담을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 같았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를 조금 요약을 다시 한번 한다면 지금 이재명은 골리앗 정도가 아니죠. 예. 그 위에 그 푸른 옷 입고 서 있는 이 선대위 멤버들 한번 보세요. 기라성 같습니다. 정말 그 자신의 일극체제 정당에 있는 뭐 박찬대를 비롯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정청래 뭐 이런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늘 같이 옆에 보이는 전현희, 이현주 이런 그 여성 의원들까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지금 예. 보수 세력까지 합쳐져 근데 있고. 거기에 대해 보수 인사들이 쫙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리고 누굽니까? 법제시장 지냈던 이석영 전 법제처장. 이석영까지 보면 야 진짜 골리앗이구나. 그러면 그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현재 한덕수도 없고 홍준표도 없고 한동훈은 따로 있고 그래서 다윗의 서사가 써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언론이 오늘 아침 신문을 그 유심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그 헤드라인이 그렇습니다. 이 정확히 번역을 하면 뭐 제목은 다 다릅니다만은 예컨대 조선일보는 이재명 주춤 뭐 그다음에 김문수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루는데 사실은 이재명은 하강을 하고 있고 벌써 2주째 내려오고 있고 김문수는 지금 2주째 올라가고 있다. 그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내가 그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오늘 발표됐잖아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말씀하시니까 저희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도 보시고요. 이제 저희 가장 오늘 관심사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더 면밀하게 나눠보시죠. 먼저 말씀하시죠. 갤럽을 보면 이 이재명은 다들 보시겠지만 6%포인트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일주 동안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10% 이내로 격차가 좁혀들었습니다. 그렇죠. 9%포인트로 좁혀들었는데 일주일에 그 좁혀진 것이 13%포인트가 좁혀진 겁니다. 만약 이런 상승 추세로 가면 이번 주말에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 얘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 지금까지 모든 대선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할 때 지지율이 나중에 투표장에서 뒤집힌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낙승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지금까지 그 범진보 좌파의 후보들과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지를 하는 비율이 극렬히 혐오하는 비율보다는 높았단 말이에요. 모든 후보들이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문재인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이번 이재명은 지지하는 비율은 30%에서 40%딱 박스권에 가치가 있는데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40%에서 50%. 호감도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호감도가 이준석과 이재명 두 분이 거의 최고로 1, 2위를 늘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더 치고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변호사님,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위해서 제가 약간의 예. 반론을 좀 드려보면 사실 지난주 조사를 보니까 51대 29. 50%를 처음 넘은 조사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특히 갤럽 조사만 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51대 29. 이 정도 격차면 거의 20%포인트 넘는 격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격차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한 주만에 한번 보세요. 한 주만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13%포인트가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전 변호사님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앞에 그 51% 그리고 이쪽에는 29% 했을 때는 이게 뭔가 엄청난 그 이제 뭐라고 범보수층은 와해가 된 상태고 진보층은 이제는 대세론에 완전히 다들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던 단계가 아니겠냐. 그런데 어떻든 일주 만에 이렇게 돼버린 것은 예,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윤석열 탈당이 굉장히 컸다. 예, 또 하나는 1차 TV 토론에서 이재명이 50%가 넘은 어떤 강자로서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호텔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커피 120원. 어떤 자기의 이 컨텐츠를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했다. 이 말씀하신 대로 120원 그 원가 문제를 일으킨 이 커피 원가 120원 이 논란이 굉장히 컸고 두 번째 호텔 경제군요. 저도 이 자유 경제원장 하면서 케인즈의 그 성수 이론을 꽤 공부를 했습니다만 가령 케인즈 성수 이론이 미국의 뉴딜 정책의 바탕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국가 재정으로 일정 부분 투입을 하면 거기에 다시 2차 생산을 일으키고 3차 생산을 일으키고 4차 생산을 일으키고 그만큼 계속 소비가 또 따라붙고 해서 성수 효과가 계속 나서 가령 100억 원을 투자하면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케인즈의 성수 이론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한 호텔 경제학은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이 노쇼를 끝내 할 그 사람이 예약을 하고 10만 원을 돈을 보냈는데 그 10만 원으로 가구점에 가서 뭐 침대를 사고 뭘 그다음에 사고 가구점은 정육점 가고 결국은 호텔로 돈이 돈다. 빙글 돌아와 왔는데 그 10만 원 다시 돌려줬다. 그런데 경제를 그만큼 살아난 게 아니냐? 아니죠. 그 이론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코로나19 때 1인당 25만 원씩 줬잖아요. 그 돈 중에 직접 소비에 쓰인 돈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 우리는 돈 하나도 안 써서 국가 채무는 그대로 오거나 오히려 줄었다. 그런데 개인빚만 계속 늘었다. 그래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커서 지금 자영업이 그만큼 어려졌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뭐 한겨레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게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일면 헤드라인이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도 자영업자 그리고 2030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2030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의 향배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뭔가 하면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한 것이요. 코로나 때 재정을 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 박근혜 정부가 600조 남짓한 국가 채무를 넘겨주는데 넘겨주는데 문재인 정부 마칠 때 1100조가 됐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400조 들었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DJ 때 넣은 국가 채무, 노무현 때 넣은 국가 채무, 박근혜 때 넣은 국가 채무를 합친 것보다 오히려 더 국가 채무가 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전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제가 잠시 다시 한번 개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상승률은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나머지 보수 후보들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 근데 갤럽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요. 이 보면 리얼미터도 알고 있습니다. 에라지 수사네요. 리얼미터도 보면 이재명은 2.1%포인트 내려오고 그다음에 안 됩니다. 김문수는 3%포인트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MBS도 그렇고 ARS도 그렇고 대체적인 추세가 이런 그렇습니다. 추세의 기본적인 원인은 나는 이재명의 그 실수가 굉장히 크다. 거기에 대해서 2030 이재명의 가령 무지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특히 경제에 있어서 무지함을 드러냈다 하는 건데. 그래서 전 변호사님, 제가 오늘 저녁 때 사회부분 토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란제 프레임을 계속 씌워왔잖아요.
이걸 이재명은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내란제 프레임에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걸 어떻게 받아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 중도층 무당파들, 지금까지는 중도층 무당파에 있어서는 이재명이 김문수를 훨씬 앞섰거든요. 예, 그렇죠. 하지만 그 역시 이 무당파에서도 계속해서 이재명의 지지도는 내려오고 있고 김문수는 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조사를 보면. 예. 그래서 오늘 저녁 때 토론이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다음 주에는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대단히 정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것보다 아마 김문수 후보는 더 올라갈 것이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런 올라가는 말씀이세요. 사실이에요. 왜 이유는 뭐냐면 2030과 그 자영업자들의 분노의 투표가 이어져서 충분히 더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예. 이준석에 대해서 이 사표 방치 효과로 이준석 지금 1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적게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예. 9%, 많게는 10%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의 희망처럼 뭐 대역전이 가능하다 이건 아닌 걸로 또 모를 보이고. 일이죠. 오늘 밤 토론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그 전의 모습을 보이고 이준석 후보가 그 전에 지적받아왔던 부분을 만회를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게 잘 된다면 지지율의 변화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전 변호사, 요 얘기 한 번만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전 변호사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아니 잠깐 그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유권자들이 선거를 지금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자기 지지 후보를 바꾼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제가 보기로는 한 20%에서 30, 많아도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당파, 중도파의 반향이 그게 가장 쉽게 바뀌거든요. 그분들의 지지도가.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10% 지지까지 받았는데 나는 앞으로 대익진거를 벌일 것이다 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본인의 떨어진다. 희망사항이고 가능성은 아주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싶고. 다시 한번 단일화로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의견 유보층, 모름 무응답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거의 이미 깔린 표는 충분히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승할 추세가 없으니까 서로 이제 보수 후보끼리 표를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된다는 분석들이 많은데 그래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권 줄게 하다가 이제 국무총리 줄게 이제 공동정부까지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지금 손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령 난 누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당권 줄게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국무총리설 이 김문수 후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40대 국무총리 뭐 얘기를 젊은 국무총리를 얘기했다고 그게 누구겠어요? 하는데, 이준석 후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이준석 국무총리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의 그 국무총리 제도 물론 현행 헌법입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명을 받아 이 내각을 통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통할한다는 표현을 선호하는데 그래서 그게 40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인지를 모르겠어요. 과거처럼 개발도상국이 막 되었을 때 같으면 그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무응답이나 모름층에서 얻어올 표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 후보 표를 가져와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다 주겠다. 왜냐하면 절박하잖아요. 이준석과 단일로 하면 이준석 표가 이쪽에 지금 10%가 표가 있다고 합시다. 그 10% 표가 이쪽으로 다 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래서 한 8, 90% 온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얘기입니다. 잘 안 온다고는 하는 제가 거죠. 알기로는 절반도 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쪽은 더더욱 단단히 뭉칠 것이고 이재명 쪽에도 3, 4는 간다고 봐야 됩니다. 10 중에 3, 4는 간다. 자 그러면 단일로 한다고 해서 과연 김문수에게 큰 덕이 있을까?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때 오히려 윤석열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좁혀져 버렸다. 오히려 역결집도 있었다. 이재명은 결집을 하고 그리고 안철수를 지지하던 표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에게 넘어갔다. 거기다가 당시에 이준석이가 벌여놓은 젠더 논쟁이 대해졌죠. 갈라치기. 그 바람에 그 앞에 여론조사 한번 보세요. 그 일주일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 나온 것은
다 적어도 한 5% 많게는 한 10% 가까이 넉넉하게 윤석열이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개표를 하니까 0.73%포인트 차, 24만 표 차이로 확 줄어들어서 무효표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적은 표 차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특단의 대책으로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침을 정한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도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도 더 면밀히 하고 계엄도 사과하고 그 친윤들도 이선 호퇴 완벽하게 시키고 이러면 좀 더 당선 가능성이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아니 오늘 사회 토론 때 아마 그 비상기업 문제가 나오면 이게 정치적인 주제도 되겠지만 아마 오늘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예, 나오고 빈부 격차 문제가 나올 거고 격차 해소 문제가 나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나오겠죠. 이 평소에 사회의 어두운 곳에 대한 공부를 가령 송파 세모녀 사건부터 시작해서 좌파들이 늘 밥상에 올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보수가 가장 추락할 수 있는 그 토론 주제가 바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나는 이 비상계엄 문제에 있어서 그 김문수 후보의 예. 포지션은 아주 확고한 걸로 보여요. 뭔가 하면 첫째 비상계엄 잘했다는 건 아니다. 예. 그리고 다만 그런데 이 비상계엄을 두고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 해서 파면하는 것은 난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전 변호사님은 그렇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승리해야 되잖아요. 오늘 만약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면 최근에 지지율 상승 분위기가 좋았는데 여기서 자칫하면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예. 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이것만 명확히 해주면 나 하등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아니면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도 확실하게 절연을 한다. 이런 윤석열 선언이라도 대통령에 있다면. 대해서 예. 저도 평소에 참 많이 반대를 해왔는데 솔직히 내가 이 비상계엄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방송 중이었어요. 예, 그때 라디오 방송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이거 알코올성 치매 아니냐. 네, 그랬었죠. 이 얘기를 해갖고 논란이 되어버렸는데 솔직히 말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찬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역으로 하면 역으로 하면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30초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오늘 토론회에서 아마 그 부분에 이준석 후보도 공약을 할 거거든요. 확실한 답변을 줘야 된다는 조언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예.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윤 대통령의 파면에 찬성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김문수 후보로서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두 번째 이 격차 해소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난 김문수 후보는 원래부터 노동운동을 해왔고 했기 때문에 늘 서민과 빈자의 편에 서 있는 분야를 잘 압니다. 근데 그분과 얘기를 해보면 늘 그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탠스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스탠스는 오히려 나 이재명보다는 훨씬 더 빈자와 서민층, 가난한 층, 덜 배운 사람들 쪽에 기울어 있다. 난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 제대로만 토론이 이루어지면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늘 너무 토론에서 점잖아요. 상대의 허점을 제대로 가령 호텔 경제학이 나오고 이 120은 커피 원가론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내가 같으면 박살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 않아요. 뭐 국가 채무가 전혀 늘지 않았다고?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국가 재정을 풀지 않았다고 이러면 그 얘기는 또 곡간을 비운 놈이 길어집니다. 누군데? 이 곡간을 비운 놈이 누구냐고 내가 물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응?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점잖을 빼지를 못해요. 이번에 기껏 하는 말이 지금 이번에 보니까 도둑놈이 대부분을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참 쓰던데 그거 보고 내가 한참 웃었습니다. 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드디어 김문수 후보 입에서 저런 거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더냐.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오늘의 전원책의 훈수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단일화는 크게 도움 안 될 것이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전혀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계엄에 대한 김문수 후보 그대로 입장 유지해도 괜찮다. 예. 알겠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